조치였으나 그 직접적인 타겟은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었죠.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 급성장한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죽이려고 한 조치였다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증거로 드러났던 것이 아베가 자신의 내각들로부터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총 100여 가지의 전략을 모았는데 그중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제안한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를 고른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렇게 한국을 때리면 한국은 크게 당황하여 항복할 것이라는 아베의 예측은 판단 오류였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노린 타겟, 즉 삼성의 저력을 간과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동양경제 온라인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삼성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경미하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는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 규제 등의 경제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실적이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이는 동년 대비 감소되었지만 전분기 대비는 11.8%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사업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개선된 것 같다면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등을 투입했고 현재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어 2조 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온 데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패널 판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삼성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이번 결산이 2018년 말을 시작으로 한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의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하고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으로 아무리 삼성을 괴롭혀도 현 단계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재계의 초청으로 도쿄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 개막식을 완전하고 비정치적 분야에서 한일은 파트너라고 한 말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는 감명을 받았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삼성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주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 속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을 통해 삼성에 납품하여 먹고 살던 일본의 삼성 관련 하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베가 이번에 실행한 대한국 조치가 가져올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었기에 그나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재계의 초청에도 응해주고 민간 외교를 유지해주는 것이 정말 고마울 따름일 것입니다. 일본 재계는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고 삼성이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아베와 아베 내각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긴 분야이자 다시 산업 확산의 꿈을 꾸는 두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삼성이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있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기에 도시바 메모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그리고 JDI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비롯한 한국의 차세대 전략까지 방해하는 이런 도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일본 언론의 이야기처럼 삼성은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굳건히 이겨내고 최근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계속 발표하면서 일본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초격차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와 그의 내각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국과 삼성 때문에 아주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과 상관없이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이 무시 못할 큰 소비 시장입니다. 따라서 부품 소재 국산화 혹은 수입 다변화 정책 등의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조치와는 별개로 일본의 삼성 소비자들은 여전히 삼성의 소비자로 남아있어야 하므로 일본 출시 발표가 된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많은 삼성의 도에서 13일 현재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NHK 뉴스와 아사히TV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5시 30분을 기준으로 하기비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4명, 행방불명자 17명, 부상자 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재난 상황과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2일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 등의 13개 광역지자체에 폭우 특별경보를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폭우경보 위에 폭우 특별경보가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폭우 특별경보는 경보 중에 가장 높은 단계로 이때 발표되는 내용이 아주 가관이면서도 섬뜩한데 그것은 바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기상청이 국가기관인데 저렇게 무책임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저럴까 생각도 듭니다.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괜히 도와주러 가다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자기 목숨은 알아서 지켜라 라는 행동 강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 이날 오후 9시에는 위험지역에 165만 9천 명에 대해 즉시 피난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러니까 피난 지시라는 게 165만 명은
님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체육관이나 학교로 가세요 라는 지시고요. 피난을 권고만 하는 경우는 412만 가구에 923만 명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923만 명이면 서울 인구가 약 970만 명이니까 그것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이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곳에는 강우량 1000mm 이상의 초대형 호우가 쏟아졌는데 보통 한국에 태풍이 오면 물난리 나고 떠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보통 강수량이 150에서 200mm 정도예요. 그러면 무조건 물난리 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경보 내리고 그러는데 저쪽은 1000mm 이상이라네요. 또 태풍 피해는 차량 파손은 물론 주택 파손도 계속됐고요. 피해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차 운전을 중단하라는 경보는 물론 수도권 지역의 배는 상상도 못하고 철도와 지하철,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전국 공항의 국내선 항공기 1667편이 결항됐고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도메이 고속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도 폐쇄가 됐고 정전 사태도 잇따라 발생해서 수도권에서만 5만 7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바람이지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도호쿠 지방이라면 맞습니다. 도호쿠 대지진 이게 일어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떻게 된 게 아래에서는 지진, 위에서는 초대형 태풍인데 과연 사람이 살 수가 있는 지역인 건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이번 하기스 태풍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내린 비가 작년 1년 동안 기록한 연간 강수량의 35%라고 합니다. 가나가와 현의 인기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마치에 이틀 동안 강수량이 1001mm가 왔고요. 이 정도면 역대급 물폭탄이라고 하네요. 시즈오카 이치야마가 760, 도쿄 히노하라무라가 649mm,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전과 관계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은 4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최대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운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NHK에서 헬기로 촬영한 화면을 보니까 마을에 다리가 붕괴된 것도 있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동네 자체가 물에 잠긴 데도 나왔고요. 하천 제방이 붕괴돼서 홍수가 주변 마을을 덮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3일 낮 현재는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초속은 풍속 30m로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가 재난을 몰고 온 거대 태풍 하기비스의 재난 상황, 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집을 잃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와이현에서는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하기비스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운데 456만 세대, 1042만 명에 이른 고령자나 노력자에게 피난을 권고하는 피난 준비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아무쪼록 더 이상 진심으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식료품과 물이 차지기로 인한 품절 현상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현재 SNS를 통해 화제가 된 사진으로 모든 라면이 말 그대로 품절이 된 상태에서 오로지 우리나라 라면들만 그대로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즉 식료품이 부족해도 한국 제품 먹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 생활 속의 한국 제품 불매에 대한 일본인들의 강한 의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현재 야후재팬 국제면 인기 탭에 올라와 있는 기사를 보면 그 정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불매의 느낌보다는 매운 것도 있고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피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일본인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해당 모습을 보고 단적으로 일본인들이 무조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 불매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수를 비교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면 이미 그들은 불매 수준을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불신에 가까울 정도로 구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일본 불매가 조금 식은 것 같으니 유니클로 50% 세일을 한다고 하여 구매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출퇴근 동선인 2개의 유니클로는 이제 멀리서도 사람이 보일 정도로 점점 매장 방문객이 늘고 있으며 성수기에 들어온다 하지만 예전과 확실하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더욱 문제는 최근 가까운 오사카나 도쿄로 여행을 가서 샵 일본 여행, 샵 도쿄 맛집, 샵 먹스타그램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잠시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역량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놈들의 만행을 잊지 않았고 토착 왜구들을 총선으로 전부 날려버린 뒤 그 다음은 바로 본토 왜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일본에 거주하시는 많은 우리 제1교포분들과 제 구독자 중 한 분이신 이석현님,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하며 일본에서도 다시 한번 인명피해만큼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언어바였습니다.